일본의 미래 모델이 한국이라니. 일본 공무원 한국 KTX 타고 난 후 충격받는 이유. 한 일본 공무원이 한국 KTX를 타고 나서 충격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타면 됩니다. 오늘은 IT 강국이라던 일본이 한국을 왜 미래 모델이라 하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가을 도쿄 소재 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서울 출장 왔습니다. 업무 차부산을 방문해야 했던 그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일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개찰구가 없습니다. 역무원이 표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표를 제대로 산 건가? 이대로 타도 되는 건가?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30분 내내 단 한 번도 그의 승차권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차를 그냥 타면 됩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요. 동료들은 웃었습니다. 그럼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겠네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다 관리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왜 아직도 매번 표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 질문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JR 시스템을 볼까요? 승객은 역에서 표를 구매합니다. 종이 티켓이든 IC카드든 반드시 개찰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개찰구 기계에 표를 넣거나 카드를 찍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립니다. 신칸센의 경우 더 복잡합니다. 지정석 티켓을 구매하고 개찰구를 통과하고 때로는 차내에서 승무원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될까요? 도쿄역 하나만 봐도 수십 개의 개찰구가 있고 각 개찰구마다 기계를 관리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크 시간대에는 표를 확인하는 추가 인력도 투입됩니다. JR 동일본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표 발권과 개찰 시스템 유지에 연간 3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코레일 직원 김민수 씨의 증언입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도 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매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고 좌석 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임승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휴대폰 하나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앱에서 표를 예매합니다. 역에 도착합니다. 그냥 타면 됩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습니다. 끝입니다. 간혹 승무원이 무작위로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휴대폰 화면만 보여주면 됩니다. QR코드를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매 내역 화면을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일본 철도 회사 임원이 한국 시스템을 견학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객을 믿지 못해서 2중 3중으로 확인합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일본 철도 회사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 다 압니다. 기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꾸지 않을까요? 여기에 일본이 변화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입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 상황실은 실시간으로 전국의 확진자 데이터가 집계됐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 그 즉시 전산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지역, 나이, 성별, 동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됩니다. 엑셀로 정리되고 그래프로 시각화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시각, 도쿄에 한 보건소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담당 직원이 종이에 정보를 적습니다. 손으로 직접 씁니다. 그 종이를 팩스로 보냅니다. 2020년에 팩스를요. 도쿄도 보건국에서 팩스를 받습니다. 누군가 그 팩스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손으로 타이핑합니다. 오타가 납니다. 수정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 두세 간이 걸립니다. 빠르면요. 당시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일했던 한 계약직 직원의 증언입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올 때였어요. 팩스가 쉴 새 없이 날아왔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했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 처리가 안 됐어요. 정확도요? 글쎄요. 피곤하면 실수하죠. 이게 2020년 21세기 선진국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에는 한코 문화가 있습니다. 도장 문화죠. 중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전자 서명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한국은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하고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끝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일본은요. 문서를 출력합니다. 프린트하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과장에게 올립니다. 과장이 도장을 찍습니다. 부장에게 올립니다. 부장이 도장을 찍고 다시 임원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하루, 보통은 2, 3일 걸립니다.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택배가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요. 다시 2, 3일 걸립니다. 상대방도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또 2, 3일 후 다시 우편으로 받습니다. 총 2주가 걸립니다. 한국에서 10분이면 끝날 일을요. 그럼 왜 바꾸지 않나요? 일본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던 타나카 씨의 대답입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신뢰를 주는 방식이라고 하니까요. 전자서명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냥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여기에 일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혁신을 막습니다. 실제로 2020년 9월 당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이었던 고노타로는 정부 부처의 탈도장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99%의 행정 절차에서 도장을 없애겠다. 그의 선언은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많은 서류에 도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문서일수록요. 왜일까요? 한 일본 관료의 속내입니다. 도장이 없어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승인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 사회는 책임의 가시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도장, 손으로 쓴 서명, 물리적 서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심됩니다. 반면 한국은 전자 시스템으로 누가 언제 승인했는지 다 기록합니다. 로그가 남습니다. 오히려 종이보다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걸 믿지 못합니다. 해킹당하면 어떡하죠? 시스템이 다운되면요? 전산 오류가 나면요? 물론 이런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도 분실되고 불타고 위조됩니다. 리스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리스크를 감수한 대신 속도와 효율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 안정성을 선택하고 그 대신 느림과 비효율을 감수합니다. 2018년
일본 총무성 공무원 사토시가 서울에서 겪은 일화입니다. 한일 전자정부 세미나에 참석한 그는 한국 측 발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발급받습니까? 집에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네.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하셔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클릭하시고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사토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위조는 어떻게 막습니까? 전자 인증이 되어 있어서 QR코드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부 사이트에서 즉시 검증 가능합니다. 사토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주민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구청에 가야 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회사원이면 반차를 내야 합니다. 구청에 갑니다. 줄을 섭니다. 번호표를 받습니다. 기다립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이름이 호명됩니다. 수수료 300엔을 냅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소요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이게 2025년 현재 일본의 현실입니다. 온라인 발급은 안 되나요? 되긴 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라고 일본판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되긴 하는데요. 이 카드 발급률이 2025년에 약 70%입니다. 30% 일본인은 마이넘버 카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귀찮으니까요. 카드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업로드하고 며칠 뒤 우편으로 오는 통지서를 가지고 구청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합니다. 구청에 어차피 가야 하는구나. 그냥 필요할 때마다 구청 가지 뭐. 일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만 17세 이상은 발급 안내가 오고 100%가 평생 사용합니다. 한국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면 집, 회사, 카페,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휴대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시간입니다. 한국인은 서류 발급에 1분을 씁니다. 일본인은 1시간을 씁니다. 1년에 평균 5번 정도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면 한국인은 5분인데 일본인은 5시간이 필요한데요. 5천만 한국인은 250만 시간인데요. 1억 2천만인 일본인은 6억 시간 7만 년을 사용합니다. 일본 국민이 서류 발급하러 구청 왕복하는데 매년 7만 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일본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실제로 한 지자체 공무원 노조 관계자의 말입니다. 전산화되면 창구 업무 직원이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 조합원들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효율성보다 고용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시간보다 공무원의 일자리가 우선입니다. 이게 일본식 사고방식입니다. 일본에 오래 거주한 제1교포 박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행에 갔는데 통장 재발행을 하려니까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래요. 인감증명서가 뭐냐고 물으니까 도장을 구청에 등록하고 받는 증명서래요. 21세기예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요한 금융 거래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이 뭡니까? 등록된 도장이죠.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도장을 팔러 갑니다. 그 도장을 가지고 구청에 갑니다. 세 번째 인감 등록을 합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마다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전통이니까요. 일본에서 이 단어는 마법입니다. 왜 이렇게 해요? 전통이니까요.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전통이니까요. 실제 교토의 한 전통 료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예약을 온라인으로 받으면 편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전화나 팩스로만 받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급한 현대인들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만 오면 됩니다. 멋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이게 일본 경제 전체로 확대되면 문제가 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을 정당화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거부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한국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유교 문화, 가족 중심주의, 서열 문화하지만 한국은 필요하다면 전통도 과감히 바꿉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연공서열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대기업 신화가 깨졌습니다.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누빕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합니다.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정체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쿄 IT 기업 임원의 한숨 섞인 고백입니다. 2016년 1월 일본은 마이넘버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합니다. 아니, 일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나요? 네, 믿기지 않지만 없었습니다. 일본은 호적과 주민표라는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개인을 특정하는 전국 단위의 고유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라는 사람이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사를 가면 도쿄 시스템과 오사카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세금, 연금, 건강보험 모두 따로따로였습니다. 비효율이 컸습니다. 그래서 마이넘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한국처럼 되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마이넘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만들었는데 연동이 안 됩니다. 각 부처, 각 지자체의 기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통합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IT 컨설턴트는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에 이미 40조를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가 자기 시스템을 버리려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웃기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충분합니다. 일본 IT 기술이 한국보다 못할 리 없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정확히는 조직 문화와 사고방식입니다. 각 부처는 자기 영역을 지키려 합니다. 왜 우리가 바꿔야 하죠? 우리는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라면 하긴 하는데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4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종이였죠. 하지만 전산화되면서 모든 행정 시스템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세금, 연금, 건강보험, 부동산, 금융, 교육 모든 게 주민등록번호로 연결됩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PIN도 만들고 가상주민번호 체계도 도입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습니다. 일본은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시작을 안 하거나 시작해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죠? 이 질문이 모든 걸 막았습니다. 한국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고치자는 사고방식인데 일본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 불안하면 더 기다리자는 사고입니다. 한국은 불완전하더라도 빠르게 실행하고 개선하는데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중견 IT 기업이 일본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대표이사 김철수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기술이면 일본 시장을 평정할 수 있어.
그 회사는 한국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정보화에 쏟아붓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회다. 도쿄에 지사를 차렸습니다. 일본어 잘하는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다릅니다. 귀사의 기술은 인정하지만 우리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과 협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 대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싼데 왜 안 하는 거지? 3년을 버텼습니다. 단 한 건도 따내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야 김 대표의 푸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일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 한 다른 한국 IT 기업은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술이 좋다고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일본인 컨설턴트를 고용했습니다. 각 부처, 각 지자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그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도장 시스템을 없애고 싶지만 직원들이 반대합니다. 전산화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바꾸고 싶어 하지만 윗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런 속사정을 파악했습니다. 도장 시스템을 없애지 맙시다. 대신 전자도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기존 직원들의 일자리는 유지하되 업무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합시다. 한 번에 바꾸지 말고 5년, 10년 계획으로요. 일본 고객들은 안도했습니다. 아, 우리를 이해해 주는구나. 계약이 성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느리다, 일본은 구식이다 이렇게 비판이 아닌 왜 느릴 수밖에 없는지, 왜 바꾸기 어려운지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 제안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실시간 확진자 추적, 신속한 데이터 공개의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각 지역 보건소, 병원, 검사소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그의 동선이 몇 분 안에 파악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통신사 위치 정보는 물론 개인정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들은 이 선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치명률은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도 초기 대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데이터 통합이 안 되고 각 보건소가 따로 집계하고 팩스로 보내고 손으로 입력하고 어느 지역은 확진자가 100명인데 10명으로 집계되고 한 지역은 중복 집계로 실제보다 많이 나오는 혼란이 빈번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코로나 대책 본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부러웠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틀 전 데이터를 보고 오늘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백신 접종이었습니다. 한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접종 예약도 온라인으로 가능했습니다. 일본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어떤 곳은 종이 쿠폰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습니다.
병원은 그 기록을 지자체에 보고합니다. 방법은 또 팩스나 우편입니다. 지자체는 그걸 손으로 입력합니다. 한 사람이 2번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실제 한 노인이 백신을 4번이나 맞았습니다. 시스템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코로나는 디지털 역량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2023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전환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일본을 디지털 선진국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그 계획서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대상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한국의 교통통합 시스템, 한국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일본이 배워야 할 제1모델로 제시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아시아 IT의 선두주자였는데 이제는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일본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소프트웨어 우선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파나소닉은 IoT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AI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 한국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겪은 시행착오,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한국인 IT 컨설턴트는 일본 대기업 5곳과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한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를 알려줍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저항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한국 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추진했나요? 한국 국민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일본은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을 배웠던 것처럼요. 지금은 역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일본의 변화는 느립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팩스를 씁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종이 서류를 보관합니다. 왜 아직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꾸는 게 귀찮으니까. 더 정확히는 바꾸면서 생기는 마찰을 감수하기 싫으니까. 일본은 즉 조화를 중시합니다. 누군가 이거 바꿉시다. 라고 하면 왜요? 지금도 괜찮은데요?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제안한 사람이 물러섭니다. 그럼 됐습니다. 조화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이거 바꿉시다. 왜요? 더 좋으니까요. 증명해 보세요.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입니다. 저항이 있어도 밀어붙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반대했던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이게 낫네요. 이 차이가 두 나라의 속도 차이를 만듭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솔직히 10년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니까요.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한일 반전은 한국 기업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본 시장은 거대합니다. 연간 IT 규모만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 정부 부문이 50조 원입니다. 시장을 누가 먹느냐? 당연히 일본을 이해하는 기업이 먹습니다. 여기 핵심은 이해입니다. 단순히 우리 기술이 좋다고 밀어붙이면 실패합니다. 일본의 문제를 이해하고 일본식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점진적 개선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받아들이면 완벽하게 실행합니다. 이게 일본의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 점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일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 1위 메신저입니다. 카카오 재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도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일본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30년 전 한국은 일본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일본의 경영 방식, 일본의 품질 관리, 일본의 서비스 정신 모두 배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운 걸 더 나은 걸 만들었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해보고 안 되면 고치자. 이 정신이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배울 차례입니다. 일본 정부 문서에 한국 모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컨설턴트를 고용합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전자정부를 부러워합니다. 역전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느리지만 강합니다. 일단 변화를 결심하면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실행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험, 한국의 기술, 한국의 노하우가 일본의 미래를 바꿀 핵심입니다. 이는 한국 IT 산업의 엄청난 기회입니다. 300조 원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일본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의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식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한국은 일본 시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일본은 뒤처진 정보화를 끌어올리고 한국은 거대한 시장을 얻습니다. 윈윈입니다. 일본 미래는 한국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왜 IT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 모델이 일본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빠른 실행과 개선이게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 한국이 함께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